안녕하십니까. 정보보안 산업기사 강의를 맡은 김성곤 강사로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출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그 1강에서 정보보안 산업기사에 대한 이제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살펴봤었고,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좀 더 이제 그 살펴봐야 될 것들하고 문제풀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정보보안 산업기사에 대한 시험 일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일정이 1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을 이제 보통 한 1년에 한 4번 이상 시험을 치죠. 그렇죠? 그 일정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주 이제 매년 조금씩 날짜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세한 정보를 알려고 그러시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 cq.or.kr에서 이제 그 정보 시험 일정이나 그다음 변경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정보보안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현재 트렌드나 이런 걸 되게 반영을 해서 이제 실무 상황을 보면은 새로운 신기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험을 준비를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변경점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요 지금 시험 정보에 대한 그 공식 정보를 주는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시험 일정이나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자격증에 대한 우대 사항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난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자격증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공무원 임용 시험을 할 때 전산 이제 개발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직 직급에서는 그 다음에 경찰 행정에서 그리고 군무원 그리고 6, 7급, 8급 공무원들을 뽑을 때 이 자격증이 이제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6, 7급에서 쓸 땐 기사 이상에서 8, 9급에서는 산업기사 이상에서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통신 정보 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 가산점은 2017년도부터 이제 폐지가 됐다라고는 하지만은 필수 자격 요건으로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일반 공무원에 대한 얘기들인데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장교, 그다음에 부사관, 특기병 같은 경우에도 정보보안 산업기사나 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장교급에서는 정보통신 정보 그리고 사이버 분야에서 필요했고, 그다음에 부사관에서는 인간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 전술통신 운영, 특수통신 운영, 사이버 정보 체계 운영 분야에서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특기병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군에 들어갈 때 일반 이제 그 병사로 들어갈 때 이제 그 보면은 이제 특수한 보직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쪽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특기병인데 정보보호병이나 뭐 신호정보병, 소프트웨어 개발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직무 분야에서 정보보호 담당자, 보안관제, CRT, 그다음에 보안 컨설턴트나 엔지니어로서 채용할 때 우대를 이제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1강에서 맨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이 자격증 시험의 난이도가 높고, 그죠? 그다음에 실무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반영을 한다 얘기를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기업체에서도 보면은 정보보안 산업기사나 기사 취득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다른 웬만한 자격증들은 그쪽 이제 그 수업을 만약에 진행한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 경력 이제 한 몇 년 있고 여러 상황을 따지는데, 정보보안 산업기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인을 할 때도 강의하실 수 있는 분을 찾을 때도 바로 얘기를 해요. 정보보안 산업기사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있냐라는 얘기를 되게 이제 그 오더를 되게 제가 주위에서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취업할 때도 그렇고 교육 분야도 그렇고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 또 이제 그 난이도가 그 이제 높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보안 산업기사가 있으면 맡을 수 있는 일을 해서 보면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IT의 전 분야를 이제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보보안 전문가로서의 직업군에는 보안 솔루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다음에 모의 해킹 전문가라든지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 보안 관리자, 그다음에 침해 대응 전문가, 보안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긴 하죠. 그래서 어떤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혹은 뭐 빌딩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벽면이 화면으로 꽉 차 있는 곳 있죠, 그죠? 그런 곳을 영화나 이런 데서 혹은 뉴스나 이런 데서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떻게 되면 전체적인 이제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관리하는 작업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쪽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이제 정보보안 산업기사의 영역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암호화폐 개발에도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활동 반경이 넓어져 가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이쪽 해당 분야에 관련된 분들이랑 더 재밌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나 혹은 일반 웹사이트들도 보면은 일반 뉴스 지금 현재 보면은 신문사들도 보면 기사 옆에 보면 공유 버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사실은 웹 입점공이라고 하는 어떤 IT의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그게 지금 최근에 이제 웹 3.0이라고 불러서 여러 의견이 나오긴 하지만은 일단 웹 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나 암호기술 뭐 이런 부분들로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생성 AI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딥페이크에서 얼굴을 막 변형하는 기술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기사나 정보가 나왔을 때 가짜 정보가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반인들은 아직 손을 그렇게 대고 있진 않지만은 조만간 그 부분을 이제 넘어갈 거라 보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딥페이크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이제 IT 기술을 활용해서 가짜 정보나 가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가짜 뉴스가 퍼져가지고 진짜인지도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성공을 했는데 그 컨텐츠 업로드했던 분은 추정 수익이 한 2, 3억 정도 이제 벌었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앞으로 나오게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보안 전문가들이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들을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정보보안 산업기사 취득하셨던 이런 분들이 이 일을 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 업무 상황이라는 게 보면 이렇습니다. 자격증을 통한 취업 상황이 본래 정보 개발 분야는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실력 위주이기에 실질적인 개발 능력이나 해당 포지션에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실무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인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많지 않아서 대학 학위와 함께 자격증이 이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봐야 된다 했었는데 실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면은 이제 IT 개발이나 이런 이제 현역 이제 실무 현장에 가 보면은 대학교를 안 나오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석박사 학위를 안 가지신 분이 이제 그렇게 많지 이제 존재하긴 하지만은 요즘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근데 그걸 떠나서 아예 보면은 대학을 이제 학은제나 온라인으로 끝내고 실무만 집중적으로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은 이쪽 영역이 실력, 그죠? 실제적인 실력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논문을 쓴다든지 연구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한다면은 그거를 그렇게 중요시는 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국가 프로젝트를 받는다라든지 그런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제도권 관련된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학위를 가지고서 이제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자격증을 이제 갖추는 이제 그런 이제 이제 커리어 이제 패스를 이제 밟아 나가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현장에서 봐보면은 이제 이제 나이가 한 20대 초반 정도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개발 실력이 되게 뛰어난 분이 있었어요. 파트너가 뭐 삼성하고 이런 대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과연 이 나이에 그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자산도 많이 이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의 자산을. 그래가지고 집을 살 때도 현금으로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근데 그분이 안 가지고 있었던 게 학위였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그 정부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이제 받고 그쪽에 참여하기 위해서 산업기사를 이제 취득하려고 했는데 그 산업기사를 아시겠지만 그 대학교를 이제 전문학사를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과정평가형 이제 그 과정으로 들어와서 그 수업을 이제 들으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은 결국에는 정보 보안 쪽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수요가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ISA, CISSP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상을 갖춘 경우에 일정 기간 이상 정보보안 업무 경력을 갖추게 되는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했었는데 이미 그 시험 난이도에 대한 어떤 그 소스라 해야 될까요?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가지고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쪽으로 저는 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실무 투입이라 해야 될까 취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실무 투입을 해서 일을 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자격증과 관련된 오해에 대한 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은 무조건 취업이 된다. 지금 우리 특강이 우리 수업이 이제 지금 라이센스 마스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그 어려운 정보 처리 기사를 한 챕터 안에 포괄할 만큼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에 취득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 및 취득 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보보안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리고 그 보안 영역 자격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정보개발 자격증 중에 영향력이 상위권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 얘기를 드리자 이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것도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어떤 거냐? 그 자격증 시장이 그 보면은 초반에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실무자가 했을 때 실무자가 더 실력이 좋다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특히 이제 그런 데이터들과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요즘에 나오는 자격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실력을 좀 많이 요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고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불가능에 가까운 걸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한다 그래는 과연 이게 우리가 그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건가 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옛날의 기준을 봤을 때 이제 자격증을 뭐 쉽게 딴다라든지 그런 개념하고는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정보 처리 기사도 마찬가지, 정보 처리 기사 산업 기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사회에서 원하는 정도의 퀄리티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개발 자격증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그 상위권, 약간 좀 표현을 오버해서 한다면은 저희 최상위권에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최고에 있는 상위권은 기술사 자격증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뺀다 하면은 이제 그 진짜 높은 이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도 해놨었던 게 뭐냐면 기술사하고 기사 사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요건 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사를 준비하느냐 아니면은 조금 이제 그 정보보안 산업기사나 기사를 준비하느냐 이 정도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시험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격증이 이 부분은 그래요. 자격증이 너무 쉬워버리면은 쉽고 다루는 내용이 가볍다 그러면 실무 현장에서 무시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난이도가 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방연된 그런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신 이 자격증이 쓰이는 연봉을 높게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실무 현장에서 필적에도 자격증 취득자를 찾아달라는 요청이 많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를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그 해킹이란 게 또 이제 이 자격증하고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든 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면이 강해서 코딩은 기본이고 일반 개발자를 뛰어넘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최소한 코딩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개발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합격자 지금 보면은 이 시험이 그 이제 난이도가 이제 좀 있다 봐 보니까 이제 그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지만은 합격자 존재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는 하기 때문에
그 합격자가 본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하고 공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거는 그 공인중개사 같은 시험은 난이도가 많이 높고 준비 기간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근데 그 최근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어떤 분이에요? 뭐 그 공인중개사 건물주였던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IT 기술을 이제 좀 배우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했더니 현재로서는 이제 그 건물주에서 땅이 오프라인은 땅이 중요하지만 앞으로서는 디지털 건물주에서 IT에 대해서 시스템을 본인이 컨트롤해야 그 이제 앞으로 금전적인 좀 이제 그 이득과 자본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하신 분이 거의 한 60대를 향해 가셨어요. 그래서 진짜 배우면은 끝이 없고 나이도 저는 진짜 관계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외부에는 그렇게 잘 안 알려지진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봐보면은 이제 그냥 건물주는 그냥 더 이상 발전 않고 그냥 건물만 다루고 이렇게 이미지를 보고 있지만은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합격이 아예 안 되냐면 그것도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최근에 합격률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이제 그 올해가 이 정보반 이제 그 기소 산업기사에 대한 문제 풀이를 보면서 이제 이 시험에 대한 어떤 그 흐름들, 그다음에 분위기도 좀 보면서 하나씩 이제 알아봐야 할 이제 그 파트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필기 같은 경우 이래요. 1과목은 이제 시스템 보안, 2과목은 네트워크 보안이고, 3과목은 어플리케이션 보안, 4과목은 정보 보안 일반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1강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사는 한 과목이 들어가는데 5번째 과목은 정보 보안 관리 및 법규 부분이 법에 대한 얘기가 그 이제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은 시험 문제 구성에 대한 건데 정보 보안 그 산업 기사 실기 시험은 단답형하고 이제 작업형, 서술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은 이제 직접 우리가 이제 쓰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던 거를. 그래서 이 그 실기 시험은 최근에 공개된 정보 처리 산업 기사와 같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그 보면은 이제 그 현장에서는 자격증 취득만으로 인정과 취업을 할 수 있는 시험을 원하는 니즈가 적용된 것 같은 평을 듣는다 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그 단답형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도 그 장문으로 글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딱 이런 형태로 해서 시험을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은 기술사 시험이 그렇고요. 정보 처리 기사 시험이 딱 요래요. 그래서 충분한 그게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뭔가 글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얘기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글씨가 악필인데 내 글씨 못 알아보면 어떻게 그러는데 우선은 뭐 글씨를 어느 정도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만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연습을 좀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거의 그 구분을 할 수 있고 너무 이제 못 알아볼 정도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 해결에 대한 거가 본인의 관점과 지식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걸 시스템적으로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정보보안적 자격, 이 기사나 산업기사를 취득한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신다? 이거는 현장의 문제 해결을 또 하시지만 컨설팅 부분도 가능하게 된다라 했었죠. 근데 컨설팅을 진행할 때 보고서나 문서를 또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그 일을 진행할 때 본인이 문장력이라는 그 기본이 잡혀 있지 않으면은 그 업무를 이제 할 수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제 능력을 요구하는 자격증이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 1과목의 이제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보안이란 거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스템의 운영 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불러서 그 유닉스나 리눅스, 그다음에 윈도우즈라든지 이제 그런 컴퓨터들, 운영 체제들,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영 체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서버 등의 취약점을 이용해 해커들이 침입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했었습니다.
저게 그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우리 그 스마트폰의 앱이라는 거를 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서버는 서비스를 이제 지원해 주는 쪽인데, 뭐 가까운 예로 보면은 넷플릭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뭐 www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서비스에 주소를 놓고 그래서 이제 그 접속을 하면은 사이트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트를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회사의 컴퓨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컴퓨터를 우리는 보통 서버라 부른다라는 거. 그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접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접속을 하는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그 서버들이 결국에는 뭐 사람이 또 이제 만든 거이다 보니 아무리 논리를 구축을 해가지고 소스 코드를 짜가지고 이 서버를 이제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서버 안에는 약점들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약점들 이제 취약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파악을 하고 살펴보는 게 이제 그 제1과목인 시스템 보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 중에 봐보시면은 같이 볼 건데,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에서 핵심 부분인 커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필기시험이. 그래서 이제 문항은 이제 4개 문항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은 그 일반 문항 중에서 정답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 있어요. 요 지금 3번 동그라미 보면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답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옳은 얘기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의 구성은 커널하고 쉘하고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커널은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입출력 관리를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커널이란 건요, 운영 체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쉘이라고 있죠, 그렇죠? 쉘이 그 조개 껍데기처럼 보면은 뭐 진주 조개라고 친다면은 안에 있는 진주를 보관하기 위해서 바깥에 껍데기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쉘이라는 그 단어를 뜻하는데, 쉘은 그 사용자가 내린 명령을 커널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매니지먼트는 커널이 한다고 봐야 된다 했었는데, 이제 그 사용자가 그 터미널이라고 예를 들어서 리눅스를 친다면은 사용자가 터미널에서 명령을 이렇게 해요. 뭐 어떤 문서를 출력을 해달라느니, 프로세스를 이제 정보를 보여달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면은 그 명령어가 컴퓨터 운영체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중간 이제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쉘에서 커널에다 전달을 해주죠. 그럼 커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을 이제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프로세스, 우리가 지금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는 이런 겁니다라고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주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코어의 역할을 해주는 건 커널이고요. 걔를 이제 도와주는 것은 이제 쉘인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커널은 데몬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관리한다 했었는데, 커널은 데몬 프로세스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세스 자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는 데몬 프로세스를 했었는데, 이 D라고 줄여서 D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그 서버에서 활동하는 소프트웨어나 어떤 특정 동작을 할 때는 데몬 프로세스라는 게 다 이제 붙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널은 이것을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보면은 3번이 왜 이게 틀린 얘기냐면은, 틀린 얘기고 이게 정답이 되냐면은,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이 부팅이 될 때 가장 먼저 읽혀지는 핵심 부분으로 보조기억 장치에 상주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먼저 읽혀지는 부분은 주기억 장치에 상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보조기억 장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USB나 그 외부에 있는 그 스토리지라고 부르죠. 그 저장 장치들을 의미하는데, 연산 작업들도 주기억 장치에서 주로 이어지고 연산 결과들이 보조기억 장치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어떤 얘기냐? 주기억 장치에서 모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맥킨토시 맥 OS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윈도우나 리눅스나 유닉스나 혹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안드로이드든 간에 처음에 이렇게 부팅이 되고 읽어드릴 때는 그 주기억 장치에서 이런 것들을 작업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조기억 장치에서 이것들을 이제 일으켜진다는 형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이죠.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커널은 쉘과 상호작용되며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커널은 쉘과 상호작용되며 연관되며 사용자가 내린 명령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쉘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해간다는 거죠. 유닉스만이 아니라 이를 물려받은 리눅스에서도 작동 방식은 유사하게 진행된다 했었는데, 커널은 쉘과 연관되면 작업을 수행한다 했었죠. 앞에서도 1번 지금 이제 문항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쉘이 사람하고 커널 사이에서 쉘이 작동을 해요. 사람이 쉘한테 명령을 넣으면 쉘은 커널한테 그것을 전달해가지고 실제 동작을 하게 만든댔죠. 그럼 거꾸로 어떻게 보면 커널이 뭔 동작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면은 쉘하고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제 피드백을 해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커널도 결국엔 사람이 쉘이 필요하듯이 커널도 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얘기를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또 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유닉스 운영 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유닉스 운영 체제는 커널, 쉘,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앞에 있던 1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 비슷하면서도 그 관점을 달리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유닉스는 1970년대에 개발된 운영 체제인데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닉스는 역사가 꽤 오래된 운영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다른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이제 멈추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유닉스를 개발했던 거거든요. 그 유닉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언어가 바로 뭐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로 C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C 언어도 지금까지도 계속 쓰이고 있죠. 대학교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C 언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언어가 이 당시에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닉스에서 이후에 이제 개발을 쭉 되오다가 우리가 이제 뭘 이제 만나게 되냐면은 리눅스란 걸 만나게 되죠. 그래서 유닉스가 대형 컴퓨터용으로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이제 운영 체제인데 이거를 이제 일반 개인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이걸 이제 변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형된 이제 운영 체제 리눅스인데 재밌는 거는 이 리눅스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서버에서 또 이제 쓰여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닉스만큼 이제 이 리눅스도 역시 어떤 시장의 영향력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우리 정보보안 산업기사의 문제 운영 체제 보면 리눅스하고 유닉스하고 리눅스에 대한 명령어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잘 하게 되면은 리눅스 마스터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언급이 많이 되는 자격증인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돼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구성은 비슷한데 리눅스하고 리눅스가 오픈 소스로 개발되어 가지고 전 세계 개발자하고 보안 전문가들이 이제 리눅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쓰임새가 많은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그걸 이제 쓸 수 있게 되는데, 최근에 어떤 챗GPT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어떻게 됐나요? 챗GPT하고 관련된 건 스로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개발자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졌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라마였던가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소스를 또 오픈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전 세계 있는 개발자들이 또 이제 커뮤니티에 참여를 해가지고 계속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됐던 것들이 이제 보면은 리눅스하고 유닉스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닉스는 커널하고 쉘하고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이번에 보시는 파일 시스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etc 디렉토리가 있고, 장치에 대한 것은 DV 디바이스의 줄임말을 딱 보면은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 DV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도 이제 보면은 문서 작업할 때 내문서 디렉토리가 있고, 그리고 다운로드에 대한 건 다운로드 폴더가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지금 보면은 유닉스도 이런 형태로 해서 특정 디렉토리가 역할을 이제 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3번에서 보시면은 셀에서는 C쉘 그리고 번쉘 그다음 컨쉘 등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리눅스 쉘의 종류인 거죠. 그래서 리눅스나 유닉스는 다양한 쉘을 가지고 있고,
언급된 쉘들은 다양한 배포처에서 개발된 쉘들이다라는 거죠. 특정 기업체에서 개발된 형태인 윈도우에 있는 파워쉘과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아까 언급했던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라 했었죠.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리눅스에 대한 걸 이제 만들어요. 그 자기네들이 필요하다는 기능들을 모아서 그걸 우리가 이제 배포한다, 배포처 혹은 배포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리눅스도 일반적으로 쓰는 우분투 리눅스라든지 그 센토스라든지 그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보안적으로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준비가 되는 칼리 리눅스라는 것도 있고요. 종류가 되게 많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아까 그 명령을 이제 해석을 하고 커널한테 전달해주는 그 쉘도 오픈 소스 혹은 이제 대학교 이런 데서 개발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개발된 스타일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뭐 CC의 본신, 컨시의 리시로 이제 나눠졌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네 번째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OLE라서 오브젝트 링킹 임베디드라고 불러가지고 OLE를 사용한다 했었는데 OLE는 굉장히 대표적인 윈도우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판에서 예를 들어 저는 그림판에서 제작된 이미지가 워드패드 등에서 링크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념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파워포인트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간단히 보면은 그 메모장은 아니고 그 워드패드죠. 워드패드에다가 그림판에 있었던 이미지를 갖다 연결해서 이제 문서 작업할 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오브젝트로서 그 객체들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게 보면은 OLE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죠. 이거는 유닉스하고 관련된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 뭐 요즘엔 뭐 이제 그 리눅스에서도 최근에 했던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래픽 환경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해도 OLE는 전형적인 윈도우에 대한 얘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항에서의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파일 시스템. 자, 1번에 보시면은 파일의 권한은 소유자, 그룹, 일반 사용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었는데 보면은 윈도우도 최근에는 보안을 염두에 두고서 접근 권한에 대한 옵션들이 붙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런 유형은 접속자가 많은 대형 컴퓨터형 운영체에서 많은 노하우를 갖다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파일에 대한 권한은 여러 이해 관계자가 갖기에 이에 대한 권한을 계층과 체계를 둬서 만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 이 유닉스와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닉스 같은 경우는 대형 컴퓨터에서 쓰는 운영 체제랬죠, 그렇죠? 이게 대형 컴퓨터란 얘기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는. 근데 그런 여기에서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슈퍼 유저가 있겠고 가장 높은 데서 관리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사용하는 중간 관리자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보면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일반 사용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간단히 보시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ATM기 아시죠, 그렇죠? 은행에서 돈을 이제 뽑아내는 거. 근데 거기서 ATM 기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놓고 빼는 그런 사용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끔씩 보면은 그 ATM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안 요원들이 와가지고 막 금액들 막 계산하고 관리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분들 작업할 때 보면 카메라 켜놓고 가시더라고요. 금융사고 일어나는지 이제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센터에서 현재 ATM기가 금액을 어떻게 금액을 이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래서 뭐 카드를 신청한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 하는 것을 중앙 서버에서는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슈퍼 관리자라고 할 수 있겠죠. 보안 등급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형태를 가지고 파일 역시 보면은 그런 관리하는 그룹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자, 2번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파일의 변경 또는 삭제는 소유자만 가능하다 했었는데 권한을 이제 소유하는 거는 뭐냐면은 권한을 설정하면 뭐냐면 사용자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파일 변경 또는 삭제는 소유자만 가능하다는 이 부분은 좀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일반 사용자들도 권한을 부여하면은 파일에 대한 어떤 변경이나 작업이 가능을 해요. 그 권한을 안 줘서 그렇지, 그죠?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 봐보면은 이제 업무에 따라서, 그죠? 업무에 따라서 이제 파일 삭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경 쓸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그죠? 업종에 따라서는 사용자들이랑 권한을 좀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가까이 봐도 우리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그 카페 같은 데 만들면은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그 사용자들 등급에 따라서 파일 삭제할지 변경할지에 대한 권한을 이렇게 부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이 부분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3번에 보시면 유닉스 파일 시스템은 NFS를 통해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유닉스는 대형 컴퓨터이고 보통은 규모가 있는 시스템이기에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닉스는 NFS 설정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거쳐 파일을 다룰 수 있다 했었습니다. 우선 대형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냥 이제 혼자 작업하는 일반 개인 컴퓨터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네트워킹 개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되면 파일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이런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파일을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번째는 보면은 파일 시스템은 계층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는데 파일 시스템이 보면은 상위 디렉터리, 하위 디렉터리로 구조가 잡혀 있다고 보면 되고 관리하기도 이쪽이 수월하기에 오랜 기간 동안 계층형 구조로 파일 시스템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닉스하고 여기 지금 이쪽에 리눅스나 이런 파일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봐보면은 기본적으로 리눅스도 서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은 어떤 단계나 권한에 대한 것들을 기본 이제 어떤 개념을 깔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운영체제에 대한 얘기, 뒤에서도 운영체제 얘기 나오긴 하겠지만 특히 앞에 시작에 이제 포문을 열었던 문제가 운영체제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러스 혹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어떤 거냐? 트로이 목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트로이 목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같이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자, 다음 장 트로이 목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다? 악의적으로 제작되었다. 1번 문항에 딱 얘기 나오죠. 트로이 목마는 대부분 악의적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1번 업무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거죠. 트로이 목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 이제 시대의 저서죠. 책인데 이번엔 전쟁에 대한 얘기에 봐보면은 트로이 목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를 넣어서 트로이 목마의 군인들을 넣어서 상대 이제 적 진영에다가 투입시켜가지고 상대 군인들이 수면을 취하고는 새벽이었던 거 밤에 목마 안에 들어갔었던 병사들이 나와서 이제 공격 행동을 취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형태를 그대로 이제 활용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시면은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트로이 목마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긴장 풀고 있을 때 악의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기에 유틸리티에 내장되어 있는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이 트로이 목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대에 있던 그 개념을 가져다 여기다 적용을 했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적들이 긴장을 풀었을 때, 그렇죠? 적들이 편안하게 딱 마음을 놓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다? 목마 안에 있는 병사들이 공격을 펼쳤던 것처럼 어떻게 되면은 일반적인 유틸리티 있죠? 그다음 또 유틸리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걸 검색했었을 때, 전 이제 취업을 준비해서 이력서를 샘플로 한번 받아볼까?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이력서를 다운을 받았어요. 근데 그 파일 안에 파일이나 혹은 어떤 이제 이력서 문장을 생성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데 이제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내장이 돼 있고 그러다 얘가 어느 순간 됐었을 때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 좀 비슷한 경우인데 이거는 약간 좀 트로이 목마에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하나의 사례가 이제 뒤에서도 얘기 나온 바이러스 종류 중에 하나죠. 바이러스일 수도 있겠고 해킹 기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모 정부 기관에 있는 관리 소프트웨어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휴일에 써가지고 이제 이제 관련된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걸 좀 이제 근무 시간 됐었을 때 해야겠다라고 해서 접어놨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분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검색을 해봤대요. 근데 구글에 그 관리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게 올라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관리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가지고 그때 설치를 했는데 그 순간 어떻게 됐냐면 컴퓨터가 갑자기 그 화면부터 이게 모든 게 엉망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다운받고 실행을 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 이제 보면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나 관리 프로그램들은 구글에서 일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블로그나 이런데 이제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마도 그거 비슷할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게 어디에서 공공기관 어디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핸드폰 말고 다른 폰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해당되는 기관에다 직접 연락을 하면 취해보는 것이 가장 맞을 수도 있어요. 의뢰는 이거는 좀 비슷한 얘기인 트로이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미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혹은 그 피해자의 핸드폰 안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검찰이나 전화를 돌려봐야 어떻게 된다? 크래커가 이미 세팅해놨었던 곳으로 전화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이제 문제 상황이 피해자의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어떤 그런 일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좀 제대로 좀 열려 있는 채널 있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트로이도 이제 그런 기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문제화했다 보시면 돼요. 3번 백오리피스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했습니다. 원격지에서 사용자가 원격 제어를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백오리피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컴퓨터 고장이 나면은 요즘에 이제 기업체, 통신업체, SK나 KT 같은 경우에서 해당 컴퓨터를 인터넷이 되게 해준다라든지 원격 제어를 해서 컴퓨터를 고쳐주죠. 그런데 그건 되게 좋은 사례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래커가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키로그라든지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봐보면은 이제 원격 제어나 이런 통제권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4번에 보면 트로이 목마는 자기 복제가 가능하다 했었습니다. 이 트로이 목마는 특히 이제 자기 복제 부분하고는 좀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기 복제로 유명한 것은 바로 웜이라는 애가 있죠. 웜. 자, 일종의 디지털 벌레라고 그러는 게 웜이라고 있는데 자기 복제는 웜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파기 행위 같은 걸 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거면은 파기의 행위급인 게 자기 복제를 무한히 해버립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시스템의 성능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느려진다 이게 아니고 마비를 시켜버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유명한 게 바로 보면 디도스 공격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했었을 때 사용되는 도구가 이제 보면은 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트로이 목마는 어떻게 된 피해자가 자각을 못할 정도로 당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웜처럼 이제 명시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트로이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패스워드 관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보안 얘기를 했었는데 크래킹이나 혹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무슨 패스워드 얘기가 나오냐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패스워드는 비밀번호고 해당되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얻어서 접속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스워드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스워드에 대한 게 1번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etc/ 패스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렉토리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etc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패스워드 디렉토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퍼미션은 600으로 변경한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이런 경로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사용되는 경로에서
퍼미션이란 건 사용 권한에 대한 설정인 거죠. 사용 권한에 대한 게 퍼미션이에요. 그래서 리눅스 혹은 유닉스에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권한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는 게 이제 그 퍼미션 디나이드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권한이 없어서 그거 실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뜰 때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권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그 보시면 여기에서는 600은 권한 설정에 대한 걸로 이제 넘버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냐?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될 정보가 많으니까 빨리 파악이 될 정보가 많기 때문에 리눅스나 그 유닉스를 실행할 때는 어떻게 돼? 우리가 그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정보가 수치를 활용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호를 활용할 때나 그런 게 많은데 읽기 권한은 4, 그다음에 쓰기 권한은 2, 실행 권한은 1, 권한 없으면 0이란 거죠. 그래서 100짜리는 소유자, 10짜리는 소유자 그룹, 1짜리는 뭐다? 기타 사용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00이란 걸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그 읽기 권한 4 더하기 쓰기 권한 2 더하기 권한 없음 0 더하기 해서 4, 2, 1, 0으로 되는데 이 600에 있을 때 600, 정확히 하면 600에 되는 앞자리, 첫자리가 6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0으로 돼 있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면은 4, 2 더하기 0 해서 6이 그러니까 읽기 권한, 쓰기 권한을 어떻게 했다? 100자리에다 넣은 거예요. 이거는 얘기했던 것처럼 소유자가 읽기하고 쓰기 권한만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은 소유자 그룹이나 그 기타 사용자에는 어떻게 했다?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뭔 얘기야?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여기 있는 그 수치 계산한 걸 잘 봐보시면은 이제 그 해당 권한을 이렇게 요약 정보로 해서 넣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된다?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됐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빠르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좀 편안해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2번 보면은 일반 권한보다 특수 권한인 set UID, set GID를 최대한 활용해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수 권한은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반적인 권한보다 특수 권한을 최대한대로 활용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 그 보면은 이 부분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명이 이제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번 가면은 암호화된 패스워드는 etc 디렉토리의 셔도우 그 안에 파일에 저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암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암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 디렉토리 파일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연히 이제 그 비밀번호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파일에 저장이 돼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암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유닉스하고 리눅스에서는 다양한 그 접근자들이 존재하기에, 그러니까 리눅스 운영체제나 유닉스 운영체제 접속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뭐 크래커든 일반 사용자들 많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그 네이버나 뭐 인스타나 이런 것을 전 세계에서 다 쓰겠죠, 그렇죠? 가끔씩 페이스북 뭐 아이디 해킹 당했다라느니 뭐 게임 계정 해킹 당했다니 그런 사건들이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일반 사용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닉스, 리눅스 운영체제는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암호를 입력할 때요, 보안을 위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도 화면에 글씨가 안 나오기까지 한다는 얘기죠. 뭐 어떤 얘기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넣을 때는 요즘에 보면 윈도우 같은 경우도 비밀번호는 철저하게 좀 관리하죠, 그죠? 그래서 그 뭐 화면 보기든 윈도우에 접속하려고 해도 비밀번호 넣으면은 점점점 찍히잖아요. 근데 리눅스하고 유닉스 쪽은요, 비밀번호를 이렇게 쳐도 점점점이 안 찍혀요. 그냥 비어있는 화면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어느 타이밍에 비밀번호 입력했다라는 그 정보조차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보안의 철저한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보면은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할 수 있는 계정이 있는지 살펴본다고 그랬습니다. 보면 이게 패스워드 설정 없이 로그인되는 계정은 운영체제 설치할 때 테스트용이나 특수 목적용이 아니면 사용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패스워드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윈도우 옛날에 윈도우나 이런 일반 그 사용했었을 때는 그런 형태로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리눅스나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처음에 테스트 할 때나 이런 걸 할 때 비밀번호 없이 이제 그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계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 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비밀번호가 있는 비밀번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 패턴으로 해가지고 비밀번호 다 집어넣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 보면은 패턴 없이 그냥 열려버리는 그런 그 폰 같은 거는 없죠. 아마 그 처음에 출시할 때는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보면은 어떤 테스트용이나 처음 시작할 때는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실제 쓰기 시작하면 무조건 비밀번호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MySQL이나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도 처음에 들을 때는 비밀번호가 없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시작한 게 바로 뭐냐면 계정 설정, 그다음에 비밀번호 설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이제 그 정보보안 산업기사에 대한 이제 그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문제풀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이제 그 강의 동안 이제 그 정보보안 산업기사하고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준비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같이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